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정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치면은 작년 1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그렇고 해외, 국내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지고 있는데 꽤나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점인 거 아니야? 저점 매수해야 돼. 특히 이제 많이 하는 말이 PBR이 0.8이어서 지금이 역사적 바닥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원 팩터만 보는 건데, 이제 사실 증시에 미치는 요인은 많고, 이제 PBR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그런 한쪽만 보는 모델이거든요. 이제 사실 금리나 다른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나 다 같이 이제 보면서 왜 증시가 고평가가 됐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증시 오늘 움직였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수급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먼저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요즘에 또 한번 이렇게 아팠었잖아요. 저번에 이제 아프고 나서 좀 기관지가 또, 제가 원래 기관지가 안 좋은데 한번 아프고 나면 또 기관지가 좀 예민해져서 계속 기침을 하기 때문에 좀 숨을 가쁘게 쉬거나 이제 기침하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급 쪽에서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과 패드 모델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보고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밸류에이션으로 ISM 제조업, 비제조업, 그리고 이제 수출액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로 ATR하고 빅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랑 이제 금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밸류에이션이랑 데이터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랑 실질금리 미국 쪽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국 쪽도 데이터가 있는데 한국 쪽보다는 지금 미국 쪽 데이터가 사실 더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항상 미국 쪽으로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돼서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흐름이나 이런 건 좀 반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들 오늘은 좀 보기에 앞서서 비트코인이랑 좀 이더리움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코인 쪽이 요즘엔 조금 더 파동이 보기에, 기술적 분석 보기에 조금 더 깔끔해서 코인 쪽 파동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실제로 코인을 하진 않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는 되게 유용한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차트의 선행성은 저는 이제 애플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나스닥이나 코스피, 코스닥, S&P에 조금 더 선행하기도 하고 조금 더 차트가 더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등등등등 여기 있는 글로벌 지수들 다 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개별 종목들도 같이 한번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랑 둘 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면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급락을 보였죠. 사실 마이너스 3%까지도 갔다가 마이너스 한 2.4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로 마감을 했고요. 프로그램 매매 상당히 중 계속 심해졌었고,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3,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막판에 좀 되돌리면서 많이 사면서 거의 한 5천억 가량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6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3,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700억 매수, 개인이 5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이후 만기 이후로부터는 개인 매수, 현물 기준으로 외국인 매도,
포지션 하고 있고 한 1조 가량씩.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살짝이나마 한 1.6조 정도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연초 이후로 수급 봤을 때 개인만 매수하고 있죠. 개인만 24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2015년부터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상당히 증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수급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는 다르지 않는데 선물을 또 이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거는 장기 시계열로는 똑같습니다. 특히나 2015년부터는 더 심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부터 보도록 하죠.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여기 이제 코스피가 되겠죠.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 채권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결국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 국고채권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메리트가 있느냐, 얼마나 더 사실 괜찮냐, 안 괜찮냐를 나타내는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증시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죠. 이유는 국고채 금리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파랑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거의 거울처럼 이제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밑에 거는 이제 국고채 금리로 나눈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지금이 증시는 많이 빠졌지만 최고치다. 오히려 아까 증시는 상당히 저는 비싸 보인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삼성전자가 9만원 가던 게 3만원 되고 4만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고채 금리랑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PBR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장기 시계열까지 보면서 장기 시계열로 봐도 코스피는 분명히 고평가고요. 일드갭, 패드 모델 둘 다 봐도 고평가입니다. 일단 먼저 신용장구가 아니라 코스닥까지만 일단 먼저 보면은 이제 여기도 당연히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일단 PBR을 먼저 한번 보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를 살펴보면 이게 PBR은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이제 선행되는 자본이 아니라 전년도, 이제 전년도라기보다 전분기 자본값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PBR이 많이 낮아졌죠? 낮아질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건 맞으니까요. 낮으니까 그럼 사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 금리와 이때 금리는 지금 천지 차이입니다. 금리가 완전 다른 거죠. 지금 그냥 단적인 예로 트리플 A, 한국전력, 채권이 금리가 약 2년짜리가 한 5.4% 정도 되거든요. 아니면 2년짜리 그냥 여전사라고 하는 그 캐피탈 채권을 사면은 등급이 한 AA- 이상 정도 우량한 신용등급으로 산다고 치면은 약 6% 정도 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하려면 적어도 10%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진 거죠. 이 당시에는 금리가 약 2%에서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 PBR과 이때 PBR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밸류에이션 툴 자체가 PBR은 그냥 자본 가치만 보는 거잖아요. 자본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만 본다라고 치면은 림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는데 림이란 밸류에이션 모델은 이제 할인율과 이게 금리가 되겠죠. 할인율과 펑션 수학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할인율과 그 다음에 성장률, 기업의 성장률과 그 다음에 이제 자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성하고 자본이 둘 다 들어가는데 왜냐면 ROE라는 팩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PBR은 단순하게 자본만 보기 때문에 자본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논할 수는 없겠죠.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고려가 되는 모델이 이제 림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과 FCF라는 밸류에이션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 다 이제 유용한 모델이고 서로 장단점이 있고 더 맞는 섹터에서 맞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본 진약적인 산업이다 라고 하면은 림 모델은 맞지 않고 FCF 모델이 더 맞고요. 금융업이다 라고 하면 FCF는 또 맞지 않고 림 모델이 맞습니다. 그런 좀 특징만 이해하면은 모델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래서 PBR이 낮다고 증시가 지금 저평가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구한 게 림으로 역산을 해서 구한 거거든요. 할인율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지금도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랑 그냥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를 보도록 하면은 원래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격이 납니다. 미국이 훨씬 더 고평가가 유지가 됐었죠. 양적 완화의 영향이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점점 비싸지고 있는 거죠. 미국 주식이. 이유는 금리가 미국 쪽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낙폭은 향후에는 미국이 더 클 거다라고 변함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드 갭은 이렇고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둘 다 비싸 보이죠.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사실 비싸고 미국이 조금 더 살짝 비싼 것 같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S&P도 같이 한번 펄을 보죠. S&P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펀은 이제 뭐 트레일링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PBR을 보면은 S&P 같은 경우 우선 일단 PBR이 싸지도 않습니다. 싸지도 않고 금리도 높고 하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더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뭐 ROE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높냐? ROE가 또 높지도 않죠. 문제가 계속해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해서 나스닥 숏을 치고 있죠. 나스닥 숏을 제가 이때부터 쳤었어요. 나스닥 숏을 이때부터 쳐서 뭐 여기 도중에 뭐 한번 팔고 다시 뭐 사고 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뭐 잠깐 손실을 봤지만 또다시 여기서부터 숏을 쭉쭉쭉 늘린 상황에서 이제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신용장고 추이 보면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가라고 하는데 왜 저가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유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이제 신용장고 추이 같이 보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는 18조 한 6억 정도, 6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1일 날 정도 방송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4천억 가량 감소가 됐죠. 뭐 주가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아마 신용장고는 저는 계속 빠질 거라고 보고요. 뭐 절대 레벨을 보더라도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레벨은 점점 높죠. 증시가 빠졌으니까. 사실 여기까지 뭐 저는 꽤나 많이 신용장고는 감소가 되어야 된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내려갈 때가 골로 가는데 뭐 그렇게 골로 가는 상황이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뭐 ISM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 뭐 둘 다 추세적으로는 추세는 좋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수출액 전용 동기비는 계속해서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보시면 감소가 되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가만히 돼 있는데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인플레이션을 조정까지 해버린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 무역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을 이제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누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고평가다 라고 저는 뭐 변함없이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보더라도 두 지표 다 고평가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 추세를 보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저번 주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투자 부적격 회사채를 이제 하이힐드라고 하고요. 이제 BBW 이하 채권들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렇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검은 색깔을 넘어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 회피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20 이동평균선도 넘어가 있고 50 이동평균선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 중기, 단기 모두 다 이제 위험 회피 성향으로 돌아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변동성 지수, 이제 ATR과 빅스 살펴보면 ATR은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ATR, 이평선을 넘어가 있고요. 빅스도 넘어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ATR, 이동평균선 넘어가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 있습니다. 다 위험 회피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 먼저 보고 부동산 보도록 하죠. 부동산 먼저 보고 실질금리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부동산부터 본다라고 치면은 실질 미 주택 가격은 미국 주택 가격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조정을 한 가격입니다. 이제 닷컴 버블 때보다, 닷컴이 아니죠.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때보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PI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rice Earning Ratio라고, earning이 아니죠. 그건 퍼니까 Price Income Ratio라고 해서 이제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에, 그러니까 그냥 중간 정도 버는 사람들, 그냥 중위소득 연봉으로 나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이 10억이고 중위소득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은 PIR은 10배가 되겠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1억은 안 되지만요. 아무튼 이제 PIR 같은 게 미국이 8.16배 정도 되고 영국은 9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다 과거 대비해서 고점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는 17.6배 뭐 상당하고요. 뭐 나머지 지표들도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주택 매매 종합지수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실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실거래가 있으면 더 많이 떨어질 상황입니다. 상당히 뭐 부동산도 지금은 좋지 않고 뭐 추후에 매크로 때 얘기를 하겠지만 내려왔다가 전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고 조금 기다려야 될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 은 데이터 살펴보면은 뭐 원화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은과 이제 금 데이터 보면은 뭐 금은 일단 둘 다 지금은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단계라 뭐 저는 지금 당장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필요하다 해서 이제 넣어놨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추세가 좋지는 않다. 왜냐면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실질금리 올라갔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그냥 간만에 이제 설명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리는 명목금리입니다. 그냥 앞에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금리 몇 퍼센트야 라고 말하는 금리가 그냥 명목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목금리는 그러니까 명목금리를 구하는 건 아니죠. 이제 실질금리를 구하고 싶은 건데 실질금리는 이제 명목금리에서 BEI 이제 Break Even Inflation 해가지고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국내에서는 많이 말을 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겁니다. 결국 실질금리는 이제 명목에서 BEI를 차감한 건데 그러니까 뭐 실질금리가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냥 저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냥 금융시장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실질금리가 낮으면 금융시장이 되게 완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으면 되게 긴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계속 놀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상당히 완화적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랠리를 할 수 있었고요.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금융시장이 상당히 긴축적이게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뭐 아까 이제 기업 가치랑 생각해봐도 똑같은 거겠죠. 기업 가치란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있는데 뭐 장부가만 봐도 안 되고 퍼처럼 그냥 수익만 봐도 안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할인율, 성장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적이 뭐 자본가치랑 수익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실질금리인 거죠.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근데 밸류에이션도 높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밸류에이션도 높은 상황에서 증시에 당연히 안 좋았겠죠. 기업가치. 그렇다고 성장률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니니까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향후에도 저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실질금리가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이 이제 그냥 과거 평균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물가를 더 잡으려면 실질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BEI가 이제 기대 물가인데 아직까지 기대 물가가 2%를 상회하고 있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긴축적이다 라고 말할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점점 긴축적 이게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이 엄청 긴축적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긴축적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해서 뭐 많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중요하고, 뭐 사실 이거를 알았으면 뭐 저처럼 이제 뭐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상당히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할 때도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롱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도 똑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양적 완화랑 양적 긴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참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사실 애널리스트들 분들도 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뭐 그렇다 치는데 양적 긴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뭐 연준이 됐든 뭐 BOE가 됐든 뭐 BOJ가 됐든 뭐 어느 은행이든 간에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는 게 양적 완화인 건 맞죠. 100을 자산을 매입했다고 생각해보죠. 국채를. 그럼 뭐 제가 팔았다고 생각해보죠. 저는 국채를 100 팔았습니다. 그럼 뭐 100이란 현금이 생기겠죠. 그거를 예치를 할 겁니다. 저는 은행에 맡기겠죠. 제가 뭐 진짜 지폐로 받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 은행에서는 그게 부채가 되고요. 저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제 돈이니까. 그럼 은행은 현금이 100이 생기는데 은행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현금을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연준에 재해치를 하는 방법과 연준이 이자를 주거든요. 지급준비금에 넣으면은. 아니면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적 완화를 할 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에 재해치를 하면서 연준이 돈을 풀었는데 다시 연준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에 돈이 흘러간 건 하나도 없죠. 실물경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갑니다. 근데 금융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은행의 상업은 은행의 보유 현금이 많아지니까 이게 지주금이 현금인 거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 올라가는 거죠. 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왔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작년 한 초 정도였네요. 그 정도까지.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뭐 똑같이 자산 축소를 떠나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산 매입 축소는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이건 자산 자체를 이제 감소시키는 거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QT라고 하죠. 이제 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 완화는 QE라고 합니다. 이제 Quantitative Easing, 이제 양을 늘린다 그냥 그렇게 불리는데 국채를 먼저 줄이는 게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이제 대출자나 소비자가 먼저예요. 제가 뭐 대출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은행에 100 차입을 받고 그거를 뭐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현금을 가지고. 그럼 은행은 대출을 해줄 겁니다. 100이라는 대출. 근데 저한테 100이라는 대출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급준비금이라는 돈을 연준에서 빼갑니다. 그럼 연준에서 부채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산을 줄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적 완화에서 연준이 능동적이죠. 자산을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근데 양적 긴축에서는 연준이 수동적이게 되죠. 부채가 주니까 자산이 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흐름은 어떻게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물시장에 영향이 일단 있나요? 라고 생각해봤을 때 소비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물시장에 영향이 있죠. 실물경제에는 유동성은 공급이 됩니다. 양적 긴축이 사람들이 그냥 주어를 빼고 유동성 긴축이야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실물 유동성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물가는 올라가죠.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땐 지중금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이제 다 빠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영향을 주는 건 할인율이기 때문에 뭐 실적과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케이스다라고는 성장률과 그런 게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했을 때 얘기고요. 실제로 양적 긴축을 했던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주식이 올랐습니다. 할인율은 높아졌지만 성장률과 밸류에이션 그 당시엔 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이 떨어지는 게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성장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할인율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할인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풍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물가와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원인을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쪽 기준에서 이제 OECD 데이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항상 뭐 똑같은 설명입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뭐 그냥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매 판매가 그냥 간단하게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고정 자산이 이제 투자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당연히 고물가 시절이었죠. 7, 80년대 이제 볼커 시대라고 하는 그 당시였었죠. 아서번즈랑 이제 볼커 시대 이제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도 금융위기, 당연히 공급이 더 많았던 이제 경기 침체가 왔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수요와 공급이 크게 이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뭐 크게 내리지도 않았었죠. 근데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수요가 폭증하게 되죠. 수요의 폭증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조금을 많이 뿌렸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많이 써서 돈을 그냥 뿌려서 줬습니다.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많아진 것도 크고, 뭐 가장 큰 거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여가 시간과 그런 소비 패턴이 많이 늘었죠. 골프를 많이 치게 됐고요. 테니스를 치시는 분도 많고, 정말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나 그런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층 사이에서는 더더욱이나 명품의 수요가 이제 여자분들을 넘어서 남자까지도 많이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은 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은. 그리고 또 더 큰 게 하나 있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와 뭐 민주주의와 갈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던 그런 중국과 세계의 이제 원자재를 납품을 하던 뭐 원유뿐만 아니라 뭐 천연가스, 니켈, 정말 많은 뭐 밀, 여러 뭐 옥수수, 진짜 별의별 걸 많이 하거든요. 러시아 쪽에서. 그런 공급 체인이 완전 붕괴가 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공급량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집 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아껴 살아도 한 집 살림보단 두 집 살림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이때까지는 세계 경제가 한 집 살이를 하다가 이제 두 집 살이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뭐 사실 그냥 출발을 연방준비은행의 부채 개정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 개정이 결국 보통 이제 자산을 많이 쳐다보죠. 연방준비은행 자산이 뭐 얼마더라, 뭐 자산이 얼마나 늘었더라, 뭐 자산이 9조 달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자산보다 뭐 사실 부채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부채가 더 중요한데, 일단 뭐 왜 중요한지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아실 것 같고요. 유통통화가 그냥 이제 프린트된 달러다. 뭐 실제 이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급준비금, 이제 reserve라고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지급준비금이 아까 막 얘기 드렸던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를 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한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TGA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이제 보통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재무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죠. 기재부가 이제 국고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을 이제 쓰기 위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역 RP라고 하는데, 연방준비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 이때부터 했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서 그 전에는 유통통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자산, 부채 계정은 별로 없었었고요.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죠. 자산이 느니까 부채가 늘어야 되겠죠. 그 부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돼요, 사실. 그랬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산이 급격하게 느니까 재무부 일반 계정도 같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아까 보조금을 제가 정부들이 많이 뿌렸다 했잖아요.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 보조금을 뿌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고 그걸 다 지출해서 써버립니다. 근데 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으로 갔겠죠? 그럼 지급 준비금이 증가가 되고 TJ는 감소가 되면서 서로 이제 상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부채 계정에서 조금 뭔가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RRP라는 게 2021년 5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여기서부터 하긴 했는데 여기서부터도 또 빠르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RRP는 왜 늘었을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좀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RRP가 올라오게 된 이유는 지나왔나 보네요. 그냥 간단하게 대출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2021년 5월부터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대율도 가파르게 그때부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장기 시계열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닷컴버블 때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침체를 겪었던 시절이었었죠. 금융시장이 급락을 했던 상황이고 예대율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출하고 예대율 이렇게 예금하고 나눈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시장이 이미 신용을 창출하고 많이 창출해서 이제 끝까지 창출을 한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위기가 난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 2021년 5월 저점을 토대로 예대율이 5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올라봐야 65%거든요.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지준에 쌓여있는 돈들이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어마어마하게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만큼 금융시장의 금리는 급격히 상승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실물 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뭐 그냥 내년 정도면 잡히지 않겠어가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후년 정말 계속해서 꽤나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될 겁니다. 저는 최소 4년이라고 봅니다. 가장 빠르게 됐을 때가 물가가 잡히는 게 정말 빨리 잡혀요. 4년이라고 보고 4년의 가능성도 전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 대율이 100까지 갈 때까지 물가는 오를 거니까요. 아무튼 대출이 증가해서 그렇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RRP라는 게 증가가 됐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사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대출이 나가니까 은행 현금이 줄어드니까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부채가 주니까 자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이 RRP라는 걸로 땜빵을 친 거죠. 근데 그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RRP로 뭐 그냥 계속 땜빵 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뭐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뭐 또 이게 단기 금융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IORB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Interest on Reserve Balance라고 해서 지급준비금에 이제 불이되는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급준비금에 불이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랑 뭐 유사하거든요. 그냥 기준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빌이 이제 미국 정부채 3개월짜리 T빌 3months가 이제 국고채 3개월짜리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SOFR이 이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해가지고 그냥 하루짜리 뭐 하루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국채를 담보로 해서 물론 국채가 담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채니까 국채 담보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짜리 금리. 이 FFR은 그냥 이제 이 지준을 거래하는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Effective Federal Fund Rate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RRP 금리가 이제 이 SFR 금리라고 사실 생각하면 되는데 뭐 똑같진 않은데 RRP 시장으로 이제 단기 금융 시장이 있겠죠. 이제 연준이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달러를 차입하고 국채를 담보로 줍니다. 근데 이제 달러를 계속 지금 뭐 2조 달러를 넘게 빌렸거든요. 달러를 계속 빌려가면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없어지겠죠. 단기 금융시장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이렇게 뭐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단 낮아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또 단기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올라가니까 올립니다. 올라가니까 올립니다. 올라갑니까? 올립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RP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계속 늘릴 수는 있어요. 계속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리다 보면 금리를 계속 높여줘야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왜 그런 형상을 할까라고 하면은 이 양적 긴축이 되는 거를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거를 원래 6월부터 매달 국채랑 MBS 합쳐서 475억 달러를 매달 하기로 했고 3개월 후인 이제 9월부터는 한 달에 950억 달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6월 이후로 982억 달러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물가를 잡는 도구가 QT다 라고 하는데 정말 물가를 잡는 도구라면 왜 양적 완화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양적 긴축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양적 긴축은 물가를 잡는 정책이 아니라 금융시장 물가를 잡는 정책이고 실물시장은 물가가 올라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연준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계속 적극적으로 못할 수 있을까가 아까 이 RRP랑 똑같은 거죠. 그럴 수가 없다. 금리를 엄청나게 높이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RRP가 떨어지지 못하게 하도록 금리를 엄청나게 높인 상태에서 유지한다. 첫 번째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 금리를 유지를 안 합니다. 뭐 유지를 안 하거나 내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양적 긴축이 되겠죠.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은 감소가 되니까 금리가 튀겠죠, 결국엔. 근데 실물 물가도 급격히 올라가겠죠. 왜냐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니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을 GDP로 나눈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인데 연방준비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총 자산을 GDP, 미국의 GDP로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 약 20%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테이퍼링을 했을 때 약 20% 언저리까지 감소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높죠. 37%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뭐 거의 한 4.2조 달러 정도가 감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감소가 된다는 건 실물 경제로 흘러올 돈은 4.2조 달러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RRP가 아까 한 1조 달러 정도 감소가 그러니까 지준이 이미 한 1조 달러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소비가 약 한 1조 달러 정도 일어났던 겁니다. 지준금이 실제로 한 1조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소비가 될 여력 자체가 한 3.2조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3배나 더 있는 거죠. 거기다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 화폐량 효과로 되는 효과는 4.2조 달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저는 갈 길은 너무나 멀고 지금 주식을 담을 시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데이터를 봤을 때 그냥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결국은 내려와야 되고 이게 내려오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려면 금리를 엄청나게 높여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길이든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거 설명을 안 해서 그냥 뭐 이제 뭐 매크로 쪽은 다 얘기가 된 것 같고요. S&P를 이제 M2 통화량 데이터로 나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계열로 보죠.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뭐 나스닥도 통화량 대비해서는 고평가다. 윌시어 5000 시총을 M2로 나눈 수치도 당연히 통화량 대비해서는 여전히 고평가이고요. 이제 윌시어 5000 시총을 GDP로 나눈 보통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것도 고평가다. 그리고 S&P를 미국 주택 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봐도 뭐 저는 고평가다.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대비해서도 저는 주식이 아직은 조금 더 비싸고 근데 둘 다 고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둘 다 같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한국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M2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아직은 비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를 이제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걸 봤을 때 레인지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건 명확하고요. 추세가. 근데 과거 고점들보다는 저점들보다는 아직 높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보기 위해서 일단 코인 파동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코인이 저는 지금 참 잘 맞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일단 뭐 일봉으로 하나 먼저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뭐 이게 4시간짜리여가지고 일봉으로 보면은 뭐 코인이 결국 저는 뭐 기나긴 상승 파동을 끝이 내고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5파 고점을 치고 엘리어트 파동상 1, 2, 3, 4, 5를 하면서 A파가 끝이 나고 ABC 파동 가면서 B파가 끝이 나고 1, 2, 3, 4, 5로 빠지면서 C파도 이렇게 끝이 나면서 큰 A파가 하나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올라갔던 게 큰 B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큰 C가 내려가는데 큰 C만 따로 한번 4시간짜리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큰 C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1, 2, 3, 4, 5로 하나의 1파가 나오고 여기 ABC로 큰 2파가 나오고 여기까지가 저는 3의 1파라고 봅니다. 어제까지 반등했던 게 3의 2파라고 보고요. 결국은 3의 3파로 매우 강하게 저는 며칠 안에 증시가 급격히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차트는 똑같기 때문에 뭐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부터 차트들을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은 뭐 그냥 장기 추세부터 보도록 하죠. 3주봉 정도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왔고 5파가 돼서 큰 파동이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이게 ABC 파동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새로운 파동의 3-1파, 3-2파에서는 하락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 장마치고 증시안정펀드가 이제 결성이 됐죠. 결성이 됐다기보다 원래 증시안정펀드는 있었는데 이제 재가동이 된 거죠. 코로나 때 한다 했다가 다시 안 하기로 됐거든요. 증시가 워낙 급반등을 빠르게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는데 총 규모가 이제 10.76조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증시안정펀드를 해본들 뭐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외국인들이 다 매매를 하고 나가고 개인은 사고 있는 장이죠. 그냥 외국인들이 나가는데 우리 국부로 그냥 도와주는 역할밖에 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백 기재부에서 2조 해줬고요. 이제 단순 매입을 한국은행에서 이제 3조 했는데 이제 바이백이라고 하는 거랑 단순 매입. 근데 주체가 여기 이제 기재부고요. 정부고 여기 이제 한국은행입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죠. 빠르게 써서 더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뭐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바이백은 그냥 기재부가 국채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조를 사버렸다 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바이백은 조금 효과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어차피 내년이든 새롭게 예산을 짤 때는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삼모사긴 하고요. 이거는 뭐 국고채 단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처럼 미국이라는 그 지준 시스템이 잘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준이 없진 않습니다. 있긴 한데 뭐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구조적으로 지준 시스템이 안 돼서 사실 단순 매입 효과가 없는 게 결국 뭐 자산과 부채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국은행이 생각해보면 뭐 자산으로 이제 국채가 는 거잖아요. 부채를 뭔가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통한채를 어차피 똑같이 발행해야 됩니다. 통화안정증권채권이라고 해서 통화안정증권채권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통한채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이 채권을 발행해서 할 거면 국채를 사나 안 사나 똑같은 거죠. 똑같이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는 별 효과가 없는 건데 그냥 시장이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여기서
큰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A파 조정 쐐기로 이렇게 왔고, 그 다음 B파 반등하고, 뭐 C파 하락하고, 그래서 A, B, C가 큰 A고, 여기까지가 이제 B파 반등하고, 지금 C가 내려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 B가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서 뭐 좀 파동이 조금 더 애매한 건 있지만, 뭐 중요한 건 명확하게 떨어지는 파동인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차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지는 않아서 저는 국내 쪽은 사실 주식만 보유하고 뭐 선물이나 옵션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명확한 걸 하지 불명확한 걸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코스닥은 차트가 뭐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S&P 쪽 살펴보면 S&P는 이제 장기 추세가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 1, 2, 3, 4, 5로 3파,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이제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 나와서 1, 2, 3, 4, 5파의 고점이 끝이 났고요. A파 하락, B파 반등, C파의 하락이 저는 이렇게 나오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도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전환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일봉으로 다시 조금 마지막 이제 내려가고 있는 파동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여기가 고점이었다고 보고요. 여기 5파고 A, B, C로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 A, B, C로 B파, 1, 2, 3, 4, 5로 해서 C파가 나와서 이게 큰 A파였다고 보고요. B가 사실 상당히 명확하게 나왔었는데 A, B, 1, 2, 3, 4, 5가 나와서 A, B, C가 완벽하게 나오면서 B가 정확하게 200의 이동평균선에서 딱 걸치면서 하락을 하면서 딱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여기가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명확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이라서 이게 C의 1파였다고 보고 이게 C의 2파, 지금 이제 C의 3의 3파가 전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꽤나 긴 하락이 뭐 단기 반등이 설사 있더라도 결국에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기나긴 하락이 전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은 이게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 건데 후행 스팬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빠지다가 또 여기면 또 빠지고 지금 기준선이 계속 빠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 계속 빠질 거라고 보고요.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이제 내일은 아니죠. 주봉이니까 다음 주부터 해서 이 기준선이 계속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눌리는 압박을 받겠죠. 여기서도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듯이 더 이상 사실 여기 마지막 딱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 남아있는데 저는 C의 3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는 저항을 받지 않고 뭐 받더라도 이 정도 받고 결국은 크게 빠질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전 있다라고 보여주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제가 숏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게 당연히 이제 파동 법칙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뭐 저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가장 덜 빠졌을 때가 한 8,000 정도라고 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보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뭐 S&P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하락은 큰데 지금 이제 C의 3이니까 결국 이런 패턴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비트코인 아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뭐 V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급등하고 있고요. S&P 안에 있는 빅스 급등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저점 갱신하면서 여전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 다 꺾였고요.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꺾인 상황이고 항생 여전히 마찬가지죠. 뭐 다 추세가 꺾여서 뭐 사실 차트 설명할 것도 없죠. 다 꺾여 있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하회 12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다 하회, 후행 스팬 역전돼 있고 뭐 볼 필요가 없는 차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강하게 되는 거죠. 뭐 특별하게 추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뭐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쪽 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규모가 뭐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뭐 달러는 지금 상당히 많아서 사실 환차익도 뭐 상당한 수준이고요. 계속해서 사실 달러가 벌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최고치를 갱신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달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달러가 올라갈 것 같아서 달러를 들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나스닥 숏을 하기 위해 달러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환율은 저는 크게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환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WTI는 지금 뭐 러시아랑 독일 그 노드스트림 뭐 지금 뭐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이슈들이 많은데 뭐 원유 같은 경우에 저는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높았기 때문에인 건데 달러 인덱스랑 원유랑은 방향이 반대긴 하거든요. 이제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다 보니까 반대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한번 저는 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다 하방 추세다. 지금은 그렇고요. 실질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금은 지금 여전히 하방 추세인데 결국에는 저는 금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아직은 좀 타이밍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국고지 10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추세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도 그렇고 뭐 한번 빠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20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잠깐 받았다가 결국 다시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개별적인 종목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키스홀딩스는 사실 기준선을 뚫려버린 그 상황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만큼 빠진 만큼 뭐 결국엔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냥 10파 바닥쯤에서 뭐 저는 뭐 그런 대주주들의 행동이 뭐 그때나 가서 하지 않을까.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이제 뭐 유산 감자를 하든 왜냐면 뭐 굳이 대주주 입장에서 주식이 계속 빠져주는데 뭐 먼저 지금 할 상황은 없겠죠. 사실 제가 대주주여도 지금은 워낙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바닥을 보고 저는 대주주가 액션을 할 거라고 봅니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보유 물량이 다 그러니까 비중이라기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솔직한 이유는 뭐 솔직히 말해서 개별 주식은 저한테 있어서 지금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숏 포지션이 개별 주식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지만 뭐 개별적인 종목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뭐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가 뭐 개별 주식이 좋다 얘기를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지 증시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는 매우 저렴하지만 일단 떨어지는 칼날에서 뭐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뜨질 않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떴네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올라간 폭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진 건 맞습니다만 차트가 뭐 이제 200 이동평균선도 깨지고 뭐 다 안 좋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죠. 분명히 저는 금리 인상기에 손해보험사들은 다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혼자만 올라간다는 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덜 빠진 건 맞습니다. 분명 덜 빠진 건 맞는데 뭐 혼자 신나게 올라가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신나게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8월 12일까지는.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쇼크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까지 반등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건 맞죠.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게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 연두색이고 금리로 이제 국고채 금리로 조정을 한 게 이제 보라색인데 여기도 이제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비싸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감안하면 지금 싼 주식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거보단 낫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는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뭐 현대해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금융주도 전저점 갱신을 하면서 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아졌지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조정은 또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손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당연히 연체율이나 돈 못 갚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 리스크도 좀 있긴 하지만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은 싼 거는 맞다. 근데 뭐 굳이 더 싸지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전저점 갱신하면서 52,000원까지 떨어졌죠. 뭐 사실 삼성전자 고점이 9만 얼마였었는데 9만 한 6,000원 정도 됐었네요. 뭐 10만 전자를 외치다가 다시 5만 전자
넘어서 뭐 4만 전자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지 않고요.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명확한 레인지가 있습니다. 이 8%라는 기대 수익률 레인지가 닿였을 때마다 증시가 급락을 보였었죠. 파란 색깔이 주가거든요. 연두 색깔이 기대 수익률이고, 근데 지금 기대 수익률이 뭐 낮지는 않은데, 뭐 근데 이때 비하면 또 더 빠지긴 해야 되겠죠. 근데 금리가 항상 문제인 거죠. 금리를 조정했을 땐 너무나 고평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싸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뭐 PBR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것 때문에 PBR 때문에 저평가가 됐다라고 말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지만, 뭐 저는 똑같은 PBR에서는 그냥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PBR이 싸졌으니까 싼 게 맞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지 않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살펴보면 뭐 똑같이 전저점을 갱신했고, 그 다음에 추세는 똑같이 좋지 않고요. 뭐 밸류에이션 조금 더 저평가라고 나오지만 뭐 영업이익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냥 디스카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여기도 많이 싸진 건 맞고요. 많이 싸진 건 맞지만 금리를 조정하니까 비싸 보인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빠지고 있죠. 뭐 추세 좋지 않고요. 구름대까지 다 깨버렸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절대가치 평가는 전 좀 많이 고평가라고 사실 현대차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금리를 조정하면 뭐 좋지 않다,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다 깨졌죠. 추세가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고평가의 상황이다. 여기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하지 않아도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LG화학 뭐 상대가치 평가로 이렇게 그냥 기대 수익률만 봤을 때는 저평가인 것 같은데 금리를 조정하니까 비싸더라, 이제 그 정도 상황. 증시에 참 금리가 중요하다. 금리가 다는 아닌데 한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롯데케미칼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였네요. 일진 관련돼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샀어요. 사실 너무 비싸게 사서 뭐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인수합병이라는 거 자체가. 뭐 정확하게 딜을 본 건 아닌데,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회사명도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일진 어떤 건지 머티리얼즈 어떤 것 같은데, 이제 똑같이 이제 그 SKC가 이제 KCFT인가? 그게 똑같이 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SKC 산 게 회사가 갑자기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전기차 그 배터리 만들 때 쓰는 이제 그건데, 제가 명칭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 그 회사들이 뭘 만드는 게, 아무튼 SKC가 샀을 때보다 한 40% 정도 비싸게 산 겁니다. 프리미엄을 지금 롯데가. 그러니까 비싸게 샀죠. 2조 6천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를 한 번도 못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는 계속 좋지 않았었고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좋지도 않은 뭐 그 정도 느낌인데, 상대가치 평가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좋지는 않다. 절대가치 평가로 그냥 금리를 안 조정했을 땐 괜찮은데, 이게 사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화학도 계속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봉상 많이 빠졌을 때 여기 200 이동평균선 그냥 깨지면 매도하시라 라고 얘기를 했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깨질 때 이때 꼭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효성화학을 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33만원 이 정도에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뭐 과거 영상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뭐 제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뭐 한 이 정도에 매수해서 한 이 정도에 매도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꺾이면서 여기서 꺾였죠. 여기서 꺾였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 아무리 못해도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는 여기서는 사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았었던 거겠죠. 그랬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 뭐 굳이 지금은 하실 필요 없고, 설사 너무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 기준선이라도 넘어가고 나서 매수를 했다가 다시 기준선 깨지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저평가된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의 원재료가 프로판인데 가스죠. 가스 가격이 계속 변동치다 보니까 수익성 변동 폭이 너무 크고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꺼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기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렴하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수하기는 조금 꺼려진다 이 정도라고 봅니다. 뭐 GS 같은 경우에 정제 마진도 떨어지고 해서 급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차트로는 안 좋은 거죠.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은 뭐 구름대까지 다 깨버린 상황에서 뭐 차트는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밸류에이션은 좋지만 일단 차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뭐 그 정도라고 봅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사실 상당히 저렴하긴 하죠. 여기는 금리를 조정해도 저렴하죠. 그래서 뭐 꼭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사고 싶은 주식이지만 뭐 지금은 주식을 살 때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버티다 떨어지는 거죠. 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200 이동평균선만 깨지면 여기도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뭐 저평가는 되어 있다.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근데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여기도 이제 비싸져 버렸다. 점점 비싸지고 있는 거죠. 금리가 뭐 제가 방송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증시 급락의 요인에는 뭐 DLNC 차트 다 꺾여 있죠. 상당히 좋지 않고요. 절대가치평가 저렴하지만 일단 뭐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고 싶진 않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상대가치평가로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기다렸다 이제 바닥이 오면 사야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니고. 뭐 카카오 계속해서 전저점 갱신하면서 뭐 고점이 17만 원이었죠. 뭐 거의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뭐 계속해서 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31%긴 하지만 이 정도로 뭐 메리트는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메리트가 없냐라고 하면은 성장성이 이렇게나 높다라고 가정이 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2026년 매출액이 2배가 돼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돼봐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없는 건데 그런 리스크를 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상대가치 평가로는 많이 싸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비싸더라. 이제 그 정도 느낌이고. 그 다음 뭐 네이버, 이제 카카오의 경쟁 상대인 뭐 네이버 살펴보면 뭐 똑같죠. 상황은 뭐 차트는 여전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 뭐 절대가치 평가로 해도 여기는 더 고평가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상대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여기도 비싸더라.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금리까지 고려하니까 비싸더라.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살펴보면 뭐 셀트리온 올라가는 척 하다가 뭐 다시 되돌렸는데 122동 평균에서 막혔죠. 뭐 단기 반등이야 언제든 있을 수 있겠죠.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좋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 좋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 조정하니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이죠. 뭐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은 들고 여전히 절대가치 평가도 좋지 않고 뭐 상대가치 평가도 이게 뭐 연결 회계 처리 변경 때문에 올라간 건데 여전히 금리를 감안하니까 좋지 않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는 칼날, 뭐 계속 잡을 필요가 똑같이 없는 거죠.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고 절대가치평가로 상대가치평가로는 뭐 싸졌습니다. 워낙 근데 리니지 IP가 많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그 다음 금리를 조정하니까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좋지 않죠. 여전히 여기도 굳이인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싸지만 여기도 상대가치평가로는 싸지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도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밸류에이션은 싸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상 아직 추세가 좋지는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살펴보면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 뭐 굳이 살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상대가치평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금리를 조정하니까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엄청 비싼 것도 아니다, 근데 추세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낫죠.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일단 기준선에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깨진다라고 하면 미련 없이 매도. 그래도 좀 미련이 있다, 그럼 구름대. 정말 최악의 경우는 200일까지는 버티다가 여기까지 무너지면 정말 매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뭐 그냥 적당한 밸류에이션,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렇게 크게. 상대가치평가로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절대가치평가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좋지 않더라.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쌉니다. 사실 싼데 여기 이제 PF가 많기는 하죠.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부각은 돼서 빠지고 있다.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베타가 높죠. 그러니까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지는 특성이 있어서 빠지고 있지만 뭐 바닥에서 저는 충분히 살만한 회사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한국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보유하고도 있지만 뭐 당연히 증시가 떨어지는데 장사는 없죠. 이제 뭐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고, 뭐 저는 이제 해지용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추세는 좋지 않다. 한국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좋지 않죠. 애플 같은 경우가 오파 고점이 전 여기였다라고 보고요. A, B, C로 빠지고 A, B, C로 B로 올라가고 1, 2, 3, 4, 5로 빠지면서 C, 이게 큰 A가 되고 A, B, C로 해서 큰 B가 나오고 C의 3의 1, C의 1, C의 2, C의 3의 1, C의 3의 2, C의 3의 3을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크게 빠지고 4, 5 이런 식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잔파동은 제외하고 보면 A, B, C로 빠지고 큰 A가 되고 B가 되고 C로 지금 떨어지는 파동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여기도 똑같은 거죠. A, B, C, A, B, C, B, C로 떨어지는 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거다 라고 봅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1, 2, 3, 4, 5로 이루어지고 1, 3, 5파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4, 5가 1파가 되고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3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5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은 이제 A, B, C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이 1, 2, 3, 4, 5 A, B, C가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 2, 3, 4, 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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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또 여기 안에서도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이걸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쭤보실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을 따르냐 하면 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2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뭐 2000년은 뭐 너무 짧으니까 뭐 한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4000년 전에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에 산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건 알겠죠, 경험적으로.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오냐라고 했을 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있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고 돈을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있긴 있지만 뭐 이유는 모른다. 사실 그런 거인 거겠죠. 그래서 뭐 파동이라는 게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사실 뭐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차트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는데, 그냥 보다 보고 저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잘 맞습니다. 그럼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범퍼팽이도 아니고. 그래서 뭐 계속 연습은 좀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뭐 계속해서 저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스닥 선물 숏과 선물 매도인 거죠.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 뭐 굳이 이제 시나리오를 살펴본다라고 해서 매크로로 한번 뭐 간단하게 오늘 뭐
아주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잖아요. 실질금리 데이터를 보면서 보는 게 낫겠네요. 실질금리가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다가 C파 그쪽에서 피크를 칠 겁니다. 그러다가 뭐 피크를 치고 가든 뭐 실질금리가 내려가든 간에 C파 바닥이 오겠죠. C파 바닥이 오면 아마 물가가 살짝 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살짝은 이제. 근데 잡히는 척을 하다가 결국 그 QT 효과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죠. 실질금리가.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금을 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10파로 숏으로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사고 주식을 이때 사야 돼요. 부동산이랑. 그러니까 자산 자체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두 번으로 파동으로 오는데 이 첫 번째 파동 때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숏을 쳐야 되겠죠. 이때는. 근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 때는 자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롱 포지션을 쳐야 된다. 제가 뭐 항상 숏 포지션을 외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숏을 쳐야 될 때, 향후에 이때는 롱을 쳐야 될 때, 실물 자산 중심으로 롱을 쳐야 된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